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예상과 다르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두 자리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지난 두 달 동안 47원이 올라서 당혹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환율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향후 향방성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변곡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잠시 전에 김성인 대표께서 네. 이번 주에 주식 투자는 보수적으로 음, 접근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 증시가 아무래도 지금 갈림길에 있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난 달서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국채금리 인플레 우려 이런 거에서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끝난 네. 이때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죠. 이때 제어고 사실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전 앵커께서도 네거티브 레인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대부분 다 50일 이동성 편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지금 아마 3만 1,000대입니다는 3만 8천대가 5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그 네. 언저리에 좀 있고요. 3만 1,000이니까.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이 12,980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그 선에 있죠. 그다음에 S&P 지수도 3,808 이게 5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대부분 다 언저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 조정이냐 아니면 재상승 국면이냐 하는 이런 쪽에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끝난 사실 토요일 장세의 가장 하이라이트였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하루의 변동폭이 600포인트입니다. 이게 다우존스 변동폭이 아니고 나스닥 지수의 변동폭입니다. 네. 아마 지금 한 12,000선대니까 600포인트의 변동폭은 프로테이지로 얼만큼 심한 건지 아실 수가 있다. 그만큼 주가는 마감 지수로 올랐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하루에 변동폭이 600포인트 정도 되니까 이걸 전형적으로 워링 마켓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600포인트가 넘는 하루 변동폭이 어떤 쪽으로 될 것이냐. 프레시 크래시 순간 급락정의 전지곡이냐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에는 페드의 파월 의장이라든가 연준 의사들이 그때그때마다 시장을 달려왔던 것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이후에 시장이 불안할 때 전형적으로 안정화 노력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죠. 16일서부터 양인가 열리는 네. FOMC 회의 앞두고 이제는 연준 이렇게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금리 결정권들이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라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우리 증시에서 가장 영향이 높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면서 중국의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었죠. 근데 이것은 기후 끝나고 사실 지난주에 금요일에 우리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을 때 결국은 전인대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에 낙폭을 많이 줄였죠. 네. 그래서 이것이 불안한 가운데 세계 증시의 구원투수가 되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의 증시 모습, 특히 단기간의 증시 모습에서는 하나의 주목해서 바라볼 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제기를 했었던 중국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입장이 지난주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책 결정은 중국의 정책 결정 당국자가 하는 거지. 네. 옆에서 이렇게 전문가라 해서 얘기해가지고 그를 테이퍼링이 가능성이 높다, 테이퍼링 가능성이 적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한국경제TV를 전해주는 것이 국내 증시의 안정을 위하고 국내 증시의 질적인 또 투자자의 판단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상태에서
작년에 그 V장 반등하고 올해 성장률이 높다 해서 테이퍼링이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지난 그 5일에 시작됐던 전인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예상과 달리 성장률 목표 하단선이 제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목표선이 제시됐는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에는 밴드폭으로 제시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시된 게 5에서 5.5%니까 6% 제시된 게 목표선을 제시했는가? 언론은 목표선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재에서 보면은 사실은 목표선의 하단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의 그 경기에 따라서 아직도 불확실한 국면을 반영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뭘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선을 작년에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제시했다 해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중국은 밴드폭으로 제시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일 수치 6%가 성장률 목표치는 아니다. 하단 가이드라인, 최선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거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단선이 6%는 작년에 2.5% 대비해서는 굉장히 고성장 수준이죠. 이게 테이퍼링 우려가 이렇게 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왜 목표 하단선이 중요하냐면 올해 성장률이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60% 정도 나왔고 1, 4분기 성장률도 20%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성장률이 중국은 왜 이렇게 1, 4분기 성장률 그다음에 이게 높냐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률 20%대가 이렇게 높지 않느냐 하는데요. 작년에 중국은 1, 4분기에 코로나 피해가 집중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6.8%로 베이스가 확 들렸기 때문에 올해 그냥 조금만 되더라도 성장률이 20%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미국식의 성장률 방식인 전기비 연율과 구별하지 않고 20%니까 자 전기비 연율 대비해서 20%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이퍼링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신흥국 통계 전년 동월비 월별 지수, 전년 동기비 분기별 지표를 발표한다. 그래서 20% 정도 성장률이 나오는 것은 작년에 1, 4분기에 마이너스 6.8%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 동기비에서 꽤 높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 목표치 하단선을 제시한 것은 8%, 9%도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률 목표치 일부 언론에서 6%인데 네. 올해 성장률 8%, 9%라면 2%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인플레 갭이. 목표치 대비 중국은 잠재 성장 수준을 성장률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테이퍼링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단선만 제시한다는 것이 8에서 9%도 용인하고 있다 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인대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총괄인 러커창 이렇게 총리가 거시경제 기조는 변동이 없다. 재정에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금융 사이드에서 금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변동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낙폭이 한국의 코스피에 줄어들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부각됐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테이퍼링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줄인다는 얘기죠. 자, 중국은 지금 최대 난제가 3대 회색 코뿔소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14.5개년 계획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질적 성장.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질적인 측면에서 최대 장애 요인이 과다한 부채, 그림자 금융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테이퍼링 추진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퍼링 추진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과다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때문에 뱅크러시 많이 되겠죠.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 문제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에 대비해서 워낙 자산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탄력성이 좀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과다한 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 문제가 테이퍼링 추진해서 금리 인상하면 더 악화된다. 14차 5개년 계획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과 미스매치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테이퍼링은 축소 균형이고 자 이번에 전인대에서 거시경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확대 균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축소 균형이냐 확대 균형이냐. 시청자 여러분 중국인 1인당 GDP가 $10,000입니다. 미국과의 세력 다툼입니다. 축소 균형 하시겠습니까? 확대 균형 하시겠습니까? 확대 균형 쪽으로 후자를 택했는 과정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다. 이것이 사실 세계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까 하는 이 측면의 가능성을 높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증시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는 10일이 고비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일이 사실 일정을 체크할 때도 이런 네. 것을 좀 지금의 이슈가 미국의 국채 금리 인플레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일정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10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월가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다. 현장에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예. 그런 각도에서 10일은 이제 미국인 통계에는 매월 지표는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생산과 관련된 지표, PPI 지표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가 지난주에 그 집중적으로 발표했던 고용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물가 지표입니다. 월별 지표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가 아주 집중적으로 발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그 고용 지표죠. 네. 실업률이 6.4에서 6.2 우리가 사실 그 제조업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든가 이런 것 좀 말해서 미국 경제가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가 나온 것이 예. 지난주에 고용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사실은 매월 그 주간 지표이기 때문에 월별에서 그렇게 구별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 물가 지표인데요. 뭐 하시겠습니다. 인플레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0일 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합니다.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근원 PC 물가 지표 같은 1.4%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이건 전년 동월비로 따져야 됩니다. 전월비로 따지면 전년 동월비로 왜냐 인플레 타겟팅선이 연율 2%이기 때문에 이게 1.4%이기 때문에 목표선 밑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이번 달 발표하는 게 3월 달 발표하는 게 2월 달이겠죠? 2월 달까지 안정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년 동월비라 하니까 작년에 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3월 네. 지표가 코로나 사태에서. 그러면 3월 이후서부터의 4월 초에 발표할 거로 보이는데요. 3월 물가는 굉장히 2%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스티가 목표선을 하달한다 하더라도 3월 이후에 4월 초에 발표한 3월 이후의 물가 지표는 아주 안 좋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설령 목표선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플레 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일은 미국의 국채 응찰률입니다. 여기 응제는 단기별로 보면 10년물과 30년물. 미국의 재정적자의 그 국가 채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물은 이렇게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 다 장기물인데요. 10년물과 30년 응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월에 그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도 응찰할 때 중국이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국채 매각해서 그때부터 응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오버서플라이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이렇게 10년물과 30년을 응찰할 수 있는 이런 그 국가가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 중국은 계속해서 국채를 매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그 일본이 사주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일본은 3월 말 회계연도 결산이 있습니다. 3월 말 이제 일본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결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 앞두고 전 밖에 있는 것을 회계연도 해서 엔화를 그 자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엔화 수요 증가하고 엔화 강세가 돼서 3월 말에 엔화 강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국채 응찰은 특별한 매력이 없으면 국채 응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회계연도 앞두고 국채 응찰이 지금 유일하게 버팀목이 일본인데요. 일본이 좀 응찰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응찰률이 떨어진다면 오버서플라이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반비례 관계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 점을 이렇게 이번 주 일정과 관련해서 월가에서 인플레 우려와 국채 금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갖고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목을 우리 코스피에 응하시는 우리 주식에 응하시는 이러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3월 10일 일정을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요즘 들어서 증시가 조정장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원달러 환율이 의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움직임을 정리해 주시죠. 이 부분은 기업인께서 오늘 네. 방송에 워낙 그 한국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신문이든 뭐든 주식에 전부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를 그런 그 관심을 높여서 주식 쪽에 네. 많이 그 방송을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는 이 원달러 환율 문제도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기업인들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도 달러 투자를 해서 달러를 갖고 있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종합적 사고에서 오늘은 시청자분의 그 요구 사항에서 환율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요구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청자분이 굉장히 현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식만 투자하신 분이 아니고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환율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일 매 시간마다 환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 시청자분이 그렇게 문의해야 된다는 환율이 의외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사실 민주당 정부는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긴 했지만 확정적이라는 것은 블루웨이브 정책 결정 사항에서 보면 블루웨이브가 달성된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때 조지아의 결선 투표로 인해서 사실 블루웨이브가 달성됐던 게 1월 초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한번 구별해서 외환시장의 1단계와 2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1년 전에 이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2.8, 103까지 갔었죠. 올해 1월 6일은 89.5, 90선도 붕괴됐습니다. 올해 네. 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정 PD께서 달러 인덱스 그래프를 쭉 보여주시죠. 푸르게 떨어진 것이 쭉 이렇게 되는데요. 1년간 아주 격변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걸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사실 그 기축통화뿐이 없다, 달러 중심통화뿐이 없다, 달러 사세요 했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 제가 그 증권사가 있는 이렇게 금융사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최고 책임자들이 잘못 읽을 때는 그 밑에 회사 방침대로 해가지고 달러 사라, 달러 사라, 달러를 권유해라 이렇게 영업 전략과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잘 결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네.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과 달리 자 작년에 3월 대비해서 올해 1월 이렇게 저게 이제 1082원까지 떨어진 게 아마 1월 7일, 8일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200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1285원에서 1082원이니까 200원이 더 떨어졌네요. 그 회장 얘기 듣고 달러를 샀으면 아주 재테크에서 최대 실패가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임자가 높을수록 이렇게 잘 결정하고 이렇게 뒷전에 이렇게 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단계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전 앵커도 이제 증권사들이 올해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달러 약세가 돼 민주당 정부의 달러 약세가 돼서 일부 증권사들이 작년에 원달러 환율 예측을 잘못한 걸 부분을 해서 올해 원달러 환율이 두 자릿대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시청자분께서 환율을 좀 얘기해달라 얘기하는 게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1월 6일 계기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89.5에서 지금 92점 이렇게 일까. 이건 장중 한때입니다. 네. 마감 지수는 91.99로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91.99로 나올 겁니다. 근데 장주간 때 92.1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의 전조 조짐이기 때문에 제가 장중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마감 지수입니다. 91.99. 그리고 지난주 원달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82원에서 지금은 5일날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한 때 1133원까지 113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마감 지수를 고위의 그 중국의 이렇게 테이퍼링 우려가 떨어지면서 사실 주가가 코스피 지수 낙폭이 줄여지는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하는 이런 경계 심리로 인해서 마감 지수는 1126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가 91레벨에 정착되는지 원달러 환율이 1130원에 이렇게 정착되는지 이런 각도가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올해 1월 초에 대비해서 1130원이라면 2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던 시각에서 달리 사실 이게 1150원 정도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최근에 그 시간서부터 주식이 좀 주춤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2개월 새에 50원 정도 하니까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주식을 버리고 달러를 좀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일부 그 달러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아마 그런 그 전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론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실- 더 가야 되느냐, 네. 달러를 지금부터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었는데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기죠. 네. 시장에 맡기죠. 그 시장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책 요인, 마스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펀더멘탈 요인, 머큐리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는 마스 요인이 많이 작용됐죠.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연초까지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 달러 인덱스가 89, 블루 웨이브가 달성하기 전까지 89 레벨대라는 것은 짓눌림 현상이다. 짓눌림 현상이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해 원달러 환율이 두 자리대에 진입할 것이다 하는 일부 증권사와 달리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트럼프 정부 때 짓눌림 현상이 해소된다 하는 짓눌림 현상이 풀리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자 트럼프 정부 때 마스 요인에 의해서 달러 약세를 추구했던 그 부분에 의해서 짓눌렸던 부분이 사실 풀리는 과정이다 해서 원달러 환율이 1982원에서 지금 1130원대로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자 연초 들어서 출범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달러 강세가 되니까 자 달러 강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달러 강세를 수용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자 당연하게 앞서 말씀드린 같이 바이든 정부는 마스연보다 머큐리 요인이 되다 보니까 자 달러 강세를 수용할 수 있는 머큐리적인 측면에서 경기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4대 현안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강조합니다는 경기를 좀 회복시켜야 된다는 측면.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인플레 우려가 되더라도 제넷 옐런 재무장관 그다음에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사실 금리 완화책도 고정하는 것도 고집하는 것도 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더 회복시켜야 된다. 특히 중하위 계층에 민주당의 전통적 계층에 해당되는 연구 실업자라든가 뭔가에서 실업에 있어서 보면 지금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미국의 2월 실업률이 6.4에서 6.2로 다소적 개선되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중하위 계층들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거든요. 요거 좀 늘려야 된다.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의 고용 창출을 좀 늘려야 된다 하는 측면. 같은 맥락에서 K자 연구조죠. 지금 미국 증시에 보면 차별화는 증시 전문가들의 얘기가 마찬가지로 차별화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또 기업 수익적인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증시에서 반영해서 K자 연구조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산 부분의 거품 해소. 이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바이든 정부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머큐리 차원에서 4대 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은 억눌림 해소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구조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 수출이 증대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수출이 증대야 저런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수출이 풀려야 저 밑에 K자 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가 한국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뛰어난 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렇게 될 때는 사실상 저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렇게 저소득의 일자리가 해소되지 못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빵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강세 요인에서 수출상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하더라도 IT 같은 첨단 기술은 별로 그렇게 환율 경쟁력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IT 분야에 뛰어나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런 K자 연구조, 그다음에 영구적 실업자를 증대를 그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제조업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달러 강세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블루웨이브가 달성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1,130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미국이 용인을 시장이 맡겨놓으면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의 4대 문제를 감안해 볼 때에는 네. 사실 달러 강세를 수용할 수 없는 단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한국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시각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거는 국내 증시에서 좀 외국인 자금들이 좀 계속해서 팔죠. 네. 외국인 자금들이 파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 달러 수요, 달러 강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그치거나 아니면은 국내 원화표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 이론적 근거가 어빙 PCO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국제간 자금 이론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환율상에서 보면 1,080원에서 1,130원이니까 그거 특격의 차익 환차손이 사실은 국제간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차원에서 보면 그런 우려가 나오는 데는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채금리 올라가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2013년과 마찬가지로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 측면인데요. 2013년과는 지금과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보다도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이 더 주목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8월서부터도 미국 주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 베이스 팩트를 생각하면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환율도 떨어집니다. 환율을 감안하면 수익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을 사세요. 한국 주식이 그 위에 가장 많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올랐죠.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금리차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리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년물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만 올랐느냐? 미국만 올랐느냐? 안 그렇죠. 미국만 오르지 않았죠. 미국이 지금 1.5%대인데 한국은 2%대입니다. 물론 통화별로 보면 사실 미국이 중심통화 이렇게 이상을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통화면에서 신뢰도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분권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안전통화가 신뢰하는 기축통화다 해서 금리차 분자를 극복하고 이렇게 미국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미국의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국채의 매력도가 왜 응찰률이 자꾸 떨어지느냐. 올해 바이든 정부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응찰률이 떨어지느냐.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국채를 팔아버리냐 하면 국채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사실 그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가 트럼프 정부의 씀씀이 그리고 우리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이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는 이렇게 사실 그 슈퍼 부양책에서 재정적자 국가 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국채 매력이 미국보다 더 높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의 국채 시장에 들어가고 또 한국의 국내 증시에서도 자금이 이탈한 부분이 원달러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내 원화표 채권 시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원달러율이 올라가니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외국인 자금 매도하고 원달러에 올라가니까 도식적으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잘못된 분석이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실상 이렇게 이탈세, 매도세를 봅니다는 이것이 달러 수요를 일으켜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정도가 미미하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은 네. 외환시장에 30년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국경으로 이탈돼서 달러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측면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아직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메릿, 저가 미국 주식 저가에서 줍줍 보세요. 그러면 쭉쭉 수익 납니다. 이런 쪽에서 저가에서 달러 수요, 미국 주식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바이든 정부의 4대 현안 해결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 만큼 미국 경제 여건상으로도 달러 강세가 힘들다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는 제2의 루빈 독트린, 옐런 독트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초 이후부터 예상가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원달러율이 1,082원에서 이렇게 사실 1,130원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 중국과 미국과의 경제 펀더멘탈을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이 더 좋죠? 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사실 그 경제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흐트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러다 보니까 기축통화가 경쟁하는 국가 간에 중국이 더 좋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1995년에 달러 가치 부양을 위한 역프라자 합의될 때 그때 미국의 재무장관인 루빈 독트린 것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때의 달러 가치 부양을 위한 협상 파트너 큰 줄기에선 G7 국가고 그다음에 가장 당면한 국가는 일본과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국이죠.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죠.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달러 가치 부양을 위해서 합의했던 것이 역프라자 합의다. 물론 이제 엔화 강세, 달러 약세를 했던 것은 1995년의 프라자 협의고 너무 엔달러이 267원에서 1995년 4월 19일 정확히 11시 8분 동경 의안시장에서 80엔 붕괴되고 79.8엔까지 가니까 자, 일본이 엔화 가뜩이나 90년대 자산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 과정에서 더 그런데 엔화까지 강세가 되니까 경기가 더 거꾸로진다. 미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경기가 살아나서 미국의 수출이 증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엔화 강세, 달러 약세해서 환율의 경쟁력 유리해서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는 측면은 어떠냐? 마켓 사이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 경기를 회복시켜야겠다 하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사실 엔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던 것이 79에서 148원까지 끌어올렸던 것이 역프라자 합의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연초 대비해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인위적으로 소위 제2의 루빈 독트린에 해당되는 지금의 재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앨런 독트린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협상 파트너가 다르다. 경제 패권을 하는 또 무역 적재 최대국이 중국이다.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협상이 되겠느냐? 안 된다. 전인대에서도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되죠. 무슨 협의가 있겠습니까? 요거는 앨런 독트린 제2의 루빈 달러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앨런 독트린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합의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미국 내 외환시장의 수급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측에서도 그냥 남겨놓는 거다. 시장에 맡겨놓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에 맡겨놓는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 내에서 맡겨놓고 해외 쪽은 합의가 있겠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쪽도 시장에 네. 맡겨놓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잘 나가던 증시가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를 사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주식 어떻게 볼까요? 조정하고 달러 가치가 이렇게 눈 깜짝할 수 이제 2개월 사이에 50원 올라간 건 많이 네. 올라간 겁니다. 아마 기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조정을 맡고 있는 주식은 지금 팔고 그다음에 달러는 뒤늦게나도 이렇게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앞서 방송을 쭉 할 때 단기적으로 보면 진늘림 트럼프 정부의 달러 약세에서 진늘림이 시장에 맡겨다 보니까 해서는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원달러율이 1,080원에서 1,130원대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4대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를 용인할 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겠죠? 그 결론을 한번 이렇게 그 주식 이렇게 버려야 되냐, 달러 사야 되느냐, 아니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연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일부 회장들이 달러 사라 할 때 달러 사지 마세요. 달러 사지 마세요. 달러 살 바에야 엔화 사고 위안화 사고 스위스 프랑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됐죠. 근데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도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걸 해서 연초에 이제 올해 들어서 전망할 때는 바이든 정부가 블루 웨이브가 달성할 때는 시장이 막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 억눌렸던 달러 약세에서 억눌렸던 부분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일부 증권사의 전망대로 두 자릿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율이 올라갑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환경이 전개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사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지 말아요. 오히려 지금의 환율이 좀 올라왔을 때 좀 이렇게 현명하신 우리 시청자분이 외화 예금을 좀 줄이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작년에 일부 그 이렇게 PBD라든가 달러 사는 과정에서 200원 정도 달러당 손실이 나는 과정에서 좀 손실을 많이 하고 매도 정리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2개월 사이에 50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자 1,100원대에 50원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적으로 보겠습니다. 수익률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자꾸 달러를 하라는 사람은 그 50원 올랐지 않았냐 하는데요. 내 투자 금액이 1,100원입니다. 1,100원. 거기에 50원은 다른 투자 수익률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일부 그 은행들이 영업 전략 차원에서 지금 주식하니까 돈들은 있으시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은 저거 하죠. 달러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수익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체 투자 수익률과 관련돼서 자 대체 투자 수익률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그렇게 투자 수익에서 실익이 큰 거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조적으로 좀 중장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월등히 뛰어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달러 문제에서 분권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달러에 대해서 의존하는 통화는 아니다. 지금 디지털 위안화도 하고 디지털 달러에 되면 어떻게 어떤 환경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존의 그 버파에 해당되는 리겔트에 해당되는 중앙은행에 반영한 종이화폐에 해당되는 이런 그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이렇게 달러를 사가지고 200원 정도 다른 자산은 다 올라갔는데 200원 정도 떨어지는 투자의 교훈을 좀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주식이 좋습니다. 주식이 다만 한 가지 작년 대비해서 수익률은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분모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은 주식은 사실 조정금액 때 변동폭에 이길 수 있는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정리되어 있으면 주식이 여전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냐 원달러 아니냐 달러냐 하는 각도에서는 오히려 주식이 지금 괜찮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 기저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좀 작년보다 많이 주십시오. 변동폭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사실 원달러 환율 문제는 채산성에 직결하는 문제입니다.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변동폭과 함께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는 만큼 연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변동보험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율 변동보험제 같은 이런 걸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기업체들이 제가 기업체들 환율에서 자문해서 그 자문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좀 많은데요. 네. 사실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 항상 말씀드려요. 주거래은행과 좀 이렇게 좀 환율 관리하지 마십시오. 주거래은행은 거기도 이익을 내는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기업들은 환과 관련된 사람은 평생 동안 그거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은행도 한번 이걸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비난만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의 환율 담당하는 사람은 일부 시중은행 같은 게 중요성을 생각해서 외환과 관련한 담당에 전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뭐냐 인사 교체에 따라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되면 이게 외환과 관련된 특히 지점에 관련된 외환 담당자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 앵커가 기업을 해서 환율 문제에서 평생을 다루는데요. 이게 3, 4년마다 교체되는 주거래은행이나 면모에 대해서 3, 4년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키코 사태라든가 이런 게 대형 사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오히려 기업 내부적으로 오면 환율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랑 같이 큐스테이션을 구성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좀 협의체를 구성해달라. 기업 자체적으로 좀 협의체를 구성해달라. 그리고 최근에 OCI라고 해서 기업들이 네. 많은 자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중요하니까 사실 이런 것을 좀 외부 컨설팅에서 금융사들이 해줘야 하는 이 OCI 업무들이 지금 올해 굉장히 자산 관리 측면이라 이런 측면에서 중요할 거. 네. 그래서 외부 컨설팅 기관을 좀 잘 설정해서 그걸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그래도 이럴 때는 정부를 믿는 문재인 정부보다는 사실 환율 변동 보험 공사 같은 데에서는 앞뒤로 다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환율 변동 보험제를 좀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달러 강세의 성격과 원인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